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손에 스마트폰 쥐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앞에 컴퓨터 화면이라도 있겠죠. 그게 상상 속 유니콘보다 더 진짜라고 아마 1초도 고민 안 하고 확신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방금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들은 바로 그 믿음,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단단한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릴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성은 독일의 아주 젊은 천재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한 문장만 들어도 충분히 충격적이죠. 물리적 현실이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현실이라는 믿음은 현대 사회의 가장 위험하고 폭력적인 미신이다. 미신이라는 단어까지 썼군요. 와,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대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니까 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한쪽에 치우쳐 있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브리엘의 생각의 지도를 따라서 존재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의미장, 영어로는 field of sense가 될 겁니다.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걸 여러분께 선물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믿는 쪽이거든요. 제 앞에 놓인 이 마이크의 이 단단함, 이 커피잔의 온기, 이게 진짜가 아니면 대체 뭐가 진짜인가 싶은데요. 가브리엘은 바로 이 생각부터가 거대한 착각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은 이 물리적 현실이 다른 관점들, 예를 들면 심리적 현실이나 사회적 현실 같은 것들보다 더 우월하다 혹은 더 근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요. 근거가 없다. 네, 이걸 형이상학적 실제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쉬운 예로 지금 들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스마트폰을 한번 볼까요? 물리학자는 그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당연히 원자랑 분자의 집합체 아니면 복잡한 전자회로라고 하겠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쪼개서 볼 테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경제학자의 눈에는 그게 전혀 다른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자본주의 시장의 상징, 이런 걸로 보이죠. 그럼 디자이너의 눈에는요? 그건 미학적인 오부제, 그러니까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의 결정체로 보이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눈에는 아마 손주 사진 보는 기계, 딱 그 정도로 보일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들 중에 어떤 게 스마트폰의 진짜 모습일까요? 물리학자의 설명이 가장 근본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걸까요? 가브리엘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과학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현대사회의 편견일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조차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거 재밌네요. 예전에 과학사책에서 봤던 에테르 개념 같은 거군요. 19세기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니까 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뭔가가 우주에 가득 차 있을 거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걸 에테르라고 불렀고 그 당시엔 이게 그냥 과학적 상식이었죠. 맞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과학자들은 에테르의 존재를 의심조차 안 했어요. 하지만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에테르는 과학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에테르는 19세기에 존재했다가 20세기에 사라진 걸까요? 가브리엘의 관점이라면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19세기 물리학의 규칙과 맥락 안에서는 존재했다. 하지만 21세기 물리학의 규칙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닥자의 시대에서는 맞는 말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뉴턴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또 그게 양자역학으로 계속해서 세계에 대한 설명을 바꿔왔듯이요. 물리적 현실에 대한 설명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관점에 따른 하나의 해석체계, 일종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물리적인 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기준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게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들려서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가브리엘이 내놓는 대안은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의 핵심 개념인 의미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의미장이란 특정한 규칙이나 맥락을 공유하는 존재들의 미대 또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대나 영역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의미장이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는 숫자, 공식, 도형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무대 안에서는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규칙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요. 이건 누구 생각 나름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죠. 반면에 셰익스피어 비극이라는 의미장도 있어요. 그 안에는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인물들이 존재하고 그들 나름의 행동 규칙과 서사가 있죠. 아, 알 것 같아요. 그럼 물리학의 의미장에는 원자나 중력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꿈의 의미장에서는 현실의 물리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기이한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심지어 아주 사소한 의미장도 있어요. 오늘 저녁 우리 가족 식탁이라는 의미장 안에서는 아빠는 저 자리에 앉는다는 게 하나의 객관적인 규칙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존재라는 게 진공 속에 덩그러니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의미장, 즉 어떤 무대 위에서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와, 이 관점을 받아들이니까 존재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유니콘은 생물학의 의미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화나 판타지 소설의 의미장에서는 뿔이 하나 달린 순결한 존재로 분명히 존재해. 라고 말해야 정확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굉장히 폭력적인 환원주의에서 구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감정을 한번 보죠. 어떤 과학자들은 사랑이란 건 결국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물질적인 걸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죠. 사랑의 그 위대한 감동을 화학작용으로 설명해버리면 좀 허무하긴 하고요. 하지만 가브리엘의 관점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인간의 정서적 경험이라는 의미장에서 분명히 실제하고요. 호르몬 작용은 생화학이라는 의미장에서 또렷하게 실제하는 거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거나 어느 한쪽에 더 진짜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둘 다 각자의 의미장에서 동등하게 존재하는 현실이다. 네, 바로 그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진짜 사랑은 호르몬 작용이라는 과학적 설명이 더 근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정서적 경험은 주관적이지만 호르몬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흥미로운 지적이세요. 근데 측정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특정 의미장의 규칙일 뿐이라는 거죠. 시인에게 사랑은 측정 가능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노래해야 할 대상이죠. 철학자에게는 탐구해야 할 개념이고요. 측정 가능성을 모든 존재의 유일한 척도로 삼는 것. 그 태도 자체가 바로 가브리엘이 경계하는 과학 만능주의인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과학의 규칙을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하려고 했던 거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허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때로는 소리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 주장으로 이어지죠. 네, 셜록 홈즈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셜록 홈즈는 19세기 런던 실존 인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장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이라는 의미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성격과 외모, 추리 방식을 가진 인물로 명확하게 존재하죠.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런던 베이커가 221번지에는 지금도 셜록 홈즈 박물관이 있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허구의 인물이 살던 집을 보려고 찾아가니까요. 이건 웬만한 실존 역사 인물도 못 누리는 영향력인데요. 그렇죠. 대중문화라는 의미장, 런던 관광산업이라는 의미장에서 셜록 홈즈는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실제하는 겁니다. 한국의 홍길동도 마찬가지예요. 소설 속 인물이지만 고전 문학의 의미장에서 그는 남자, 의적, 활빈당의 우두머리라는 객관적 사실을 가져요. 누가 만약 홍길동은 사실 여자였다고 주장하면 그건 명백히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허구 속에서도 객관성은 존재합니다. 아, 그러니까 허구와 현실의 경계선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흐릿하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국가나 민족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딱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토와 법률과 역사라는 공유된 이야기, 즉 거대한 의미장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는 돈이나 브랜드 같은 더 극단적인 예로 이어져요.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실체가 뭘까요? 공장, 아이폰? 아니죠. 그건 그냥 물리적인 생산품일 뿐이에요.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진짜 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혁신, 디자인, 고급스러움 같은 이미지, 즉 브랜드라는 의미장에서 나옵니다. 돈은 더하죠. 종이 조각이나 컴퓨터 속 숫자에 불과한
허구가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뭘까요? 제 몸의 세포는 몇 년 주기로 거의 다 바뀐다고 하고 제 생각이나 감정도 매일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건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일관된 이야기, 즉 자아 정체성이라는 의미장 덕분 아닐까요? 바로 그 질문이 가브리엘 철학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급진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으로 이어지죠. 바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이나 저 바깥의 우주가 다 없다는 말인가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주장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물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환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부정하는 건 이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상자, 즉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체로서의 세계입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든 것을 담는 상자가 있다면 그 상자는 자기 자신도 담아야 하잖아요. 아, 모든 것을 담는 상자 그 자체는 그 상자 안에 담길 수가 없군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려면 자기보다 더 큰 상자가 필요하고, 그럼 그 상자는 또 무한 반복에 빠지네요. 바로 그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전체를 포괄하는 최상위 의미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무수히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의미장들이 서로 겹치고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인터넷을 생각하면 쉬워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그 모든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단 하나의 슈퍼 웹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죠? 와, 인터넷 비유를 드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수억 개의 문서가 서로 링크로 연결된 위키피디아 같은 거군요. 이 주장은 현실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겠어요. 세계화나 지구적 위기 같은 단어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은 모든 것을 하나의 틀, 예를 들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의미정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문화, 환경, 예술, 종교 같은 각기 다른 의미장의 고유한 논리와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 그게 바로 폭력이라는 거죠.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각 의미장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의 흐름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따라왔는데 사실 아직 마음 한구석에 가장 큰 질문이 남아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든 게 의미장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하면 결국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랑 제대로 토론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내 의미장에서는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이 너무 커 보이는데요? 아마 이 이론을 들었을 때 나오는 가장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역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이론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맥락적 객관성이라는 훨씬 더 정교한 개념을 제시해요. 맥락적 객관성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각 의미장, 즉 각 맥락 안에는 분명한 참고지색 기준, 다시 말해 객관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수학의 의미장에서 누가 아무리 2 더하기 2는 5라고 우겨도 그건 틀린 겁니다. 그 의미장의 규칙에 어긋나니까요. 역사학의 의미장에서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고요. 아, 각 게임의 룰 안에서는 객관성이 확실히 존재한다. 문제는 서로 다른 게임의 룰을 비교할 때 생기겠네요. 예를 들어 과학적 진실과 종교적 믿음이 충돌할 때처럼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은 마치 축구 규칙하고 농구 규칙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묻는 것과 같아요. 각자의 경기장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유효하지만 둘을 비교할 공통의 상위 규칙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미장이 다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장이 더 신뢰할 만한지 판단할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물론입니다. 가브리엘은 내적인 논리적 일관성, 현실에 대한 설명력, 미래에 대한 예측력,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의미장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의 효과에 대해 현대 의료과학의 의미장과 특정 음모론의 의미장이 충돌한다고 해보죠. 의료과학은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 통제된 실험,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이라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거든요.
반면에 음모론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사례를 부풀리거나 논리적 비약을 사용하죠. 우리는 이 기준들을 통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뢰할 만한 현실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와, 명쾌하네요. 모든 걸 상대주의로 뭉개버리는 게 아니라 각 주장이 어떤 맥락, 즉 의미장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맥락 자체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따져보라는 거군요. 과학 만능주의의 독단도 피하고 모든 맞다는 식의 허무한 상대주의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길이네요. 좋습니다. 이론은 정말 흥미로운데 솔직히 이게 제 월요일 아침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멋진 철학을 당장 우리 삶에 써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의미장 사고법은 아주 실용적인 도구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대인관계, 특히 갈등 상황입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의견이 안 맞아서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여행 계획을 짰는데 정말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저는 좀 편안하게 쉬면서 맛있는 거 먹는 휴식의 의미장에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나라도 더 보고 체험해야 한다는 최대 효율의 경험이라는 의미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만 했으니 대화가 될 리가 없었죠. 그때 만약 너한테 이번 여행은 어떤 의미야? 라고 물어보면서 친구의 의미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너는 빡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이 중요하구나. 나는 이왕 시간 낸 거 새로운 걸 최대한 경험하는 게 중요하구나. 서로의 관점을 인정하는 데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었을 겁니다. 비난 대신 이해가 먼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내 계획이 왜 더 좋은지를 설득하는 대신 너의 의미장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가성비라는 의미장에서 보는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라는 의미장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마케팅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의미장, 예를 들어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집 같은 기준에 자기를 맞추려다 번아웃을 겪거든요. 하지만 이 이론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건 누구의 의미장인가? 나만의 의미장에서 진정한 만족은 무엇인가? 남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의미장을 탐색하고 거기서 목표를 세울 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마르코스 가브리엘의 철학은 세상의 복잡함을 억지로 단순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하나의 정답, 하나의 관점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의미장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지적인 유연함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비판하기 전에 먼저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의미장에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딱 3초만 생각해 보세요. 둘째,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다른 의미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세요. 경제적 문제를 관계의 문제로, 개인의 실패를 성장의 기회라는 의미장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내가 세상을 보는 나만의 안경, 나만의 의미장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해보는 것이겠네요. 내가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훨씬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생각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안에서의 나, 친구들과 있을 때의 나가 다르면 위선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 모든 다른 모습들이 각각의 의미장에서 동등하게 실제하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다채로운 측면은 아닐까요? 모든 맥락에서 똑같은 진짜 나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각각의 관계와 상황 속에서 진실한 나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